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곧 1년째가 됩니다. 세계 곳곳에선 지금도 크고 작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일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골칫덩이 올림픽 때문인데요. 현재 연기를 하긴 했지만 취소의 가능성까지 야기되고 있죠. 일본에겐 안타깝지만 올림픽을 기다리는 세계인들은 이제 2024년에 열릴 파리올림픽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IOC에서도 한국 시간으로 지난 8일 파리올림픽에 관한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젊은 층을 겨냥한 브레이크 댄스,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다는 겁니다. 이 소식에 국내 네티즌들은 양궁을 이을 또 하나의 효자 종목이 나타났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효자 종목이 뭘까요? 바로 브레이크 댄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브레이크 댄스는 한국의 톱 클래스란 사실을요. 이번 시간에는 신나는 리듬에 몸을 맡기며 댄스의 세계로 빠져보겠습니다. 브레이크 댄스는 우리 한국에서 각종 세계대회를 통해 꾸준히 우승한 분야인데요. 한국의 브레이크 댄스 실력이 뛰어난 것은 과거 여러 매스컴에서도 다뤄졌기 때문에 현재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브레이크 댄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시작한 스트릿 댄스의 일종인 브레이크 댄스는 힙합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으로 비보잉 또는 브레이킹이라고도 부릅니다. 헤드스핀을 포함해 현란한 몸짓으로 힙합의 멋을 한껏 강조하는 이 브레이크 댄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가 되는데요. 2024 파리올림픽의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크 댄스에는 남녀 금메달이 1개씩 걸려있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댄스는 이번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 승인에 앞서 지난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유스 올림픽 대회에서 시범 운영을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스 올림픽 대회에서 한국의 브레이크 댄스 성적은 어땠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 박수! 청소년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김혜리 선수가 여자부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보였습니다. 브레이크 댄스의 강국답죠. 한국의 브레이크 댄스는 2001년 독일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이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를 호령하며 최전성기를 맞이했었습니다. 이렇게만 듣는다면 아직 확 와닿진 않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가별 브레이크 댄스 세계 랭킹을 소개하는 아주 좋은 사이트, 바로 비보이 랭킹즈입니다. 비보이 랭킹즈는 전 세계 약 750여 개의 비보이 팀이 등록되어 공식적인 대회에서의 승패를 수치로 환산하여 순위를 정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비보이 랭킹즈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국가 랭킹 2위를 차지하고 있고 팀 랭킹에서 한국팀 진조크루가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개인 랭킹 부분에서는 진조크루 소속 한국인 홍텐이 2위를 차지하고 있죠. 2001년 결성된 진조크루는 배트로브 더 이어 등으로 전 세계 5대 메이저 대회를 제패한 유일한 팀입니다. 진조크루의 단장 김원준 대표는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메달권 입상은 충분하다. 진조크루가 200번 이상 우승한 만큼 한국 브레이크 댄스는 노하우가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관련 선수들에겐 축제 분위기인 동시에 어딜 가나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호주 스쿼시의 거장 미셸 마틴은 브레이크 댄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올림픽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이후로 올림픽은 점수에 관한 게임이거나 달리기 종목이어야 한다. 명확한 정답과 승패가 있어야 하는데 댄싱처럼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야 하는 걸 가져오면 분명 비도덕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스쿼시가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지 못했지만 브레이크 댄스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 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이런 비난을 받고 있죠. 하지만 미셸 마틴의 말에도 어느 정도 동감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감성으로 예술성 등을 따져 점수를 주는 방식은 그의 말처럼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피겨스케이팅을 통해 이 아픔을 톡톡히 기억하고 있죠. 형광나방, 초록 어머니 외 이 두 단어만 들어도 지난 소치의 악몽이 바로 떠오릅니다.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소투니코바 선수는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판정 논란 끝에 올림픽 2연패를 노리던 김연아 선수를 이기며 금메달을 획득했었습니다. 소투니코바 선수는 러시아의 개최국 입점, 즉 홈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펼쳐 후한 점수를 받아 정상에 올랐다는 비판을 들었는데요. 물론 이런 비판은 우리나라에서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일간 USA 투데이 등 외신들이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소트니코바의 점수에 대해 심판들의 매우 대리관대한 판정이라며 러시아 관중의 열광적인 반응이 판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죠. 이런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우리 네티즌들은 브레이크 댄스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에 또 편파 판정이 생기면 어쩌냐와 같은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비보이 비걸 선수들은 실력으로 압도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우고 있죠. 특히 앞서 소개했던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유스올림픽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혜리 선수의 포부가 엄청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브레이크 댄스에 입문해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회에 참가하며 기량을 연마해온 김혜리 선수는 올림픽에서의 브레이크 댄스 정식 종목 채택 소식에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그는 몸을 성하게 잘 유지해서 파리올림픽에선 유스올림픽의 동메달을 금메달로 바꾸고 싶다면서 브레이크 댄스를 바라보는 문화적인 인식과 지원, 인지도 등도 모두 바꾸고 싶다고 각오를 보였습니다. 그는 동메달 획득 전 3번의 예선을 거쳐 유스올림픽 무대에 설 수 있었는데요. 유스올림픽 브레이크 댄스를 주관하던 세계 댄스 스포츠 연맹에 먼저 동영상을 보냈고 김혜리 선수는 대만에서 50명이 겨루는 아시아 지역 예선 출전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시아 예선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김혜리 선수는 2018년 5월 일본 가와사키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브레이크 댄스 챔피언십에서 3위에 올라 12명이 출전하는 유스올림픽 초대장을 거머쥐었습니다. 유스올림픽 본선에서도 시상대의 한 자리를 점한 김혜리 선수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춤꾼으로 급성장했죠. 브레이크 댄스는 원조인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 비보이 인구는 500만 명에 달하고 일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와 올랑드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국립 비보이 팀이 생겼을 정도인데요.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에서도 브레이크 댄스는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의 열기가 세계적으로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우리 한국은 뛰어난 실력에 대비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비걸은 20명도 채 안 되는 수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걸들이 공연하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고 비걸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으니 비걸을 하려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진주크루의 단장 김원준 대표도 비보이 인구가 증가세인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2010년 이후 브레이크 댄스의 인기가 사그러들었다고 아쉬워했죠. 하지만 곧 다가올 파리올림픽에 브레이크 댄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뛰어난 선수들은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테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한국의 브레이크 댄스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겁니다. 특히 이번엔 비거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춤으로 꿈을 표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비보이 비걸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외신들의 호평에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교민들이 외국 현지 상황을 비교하는 글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커클랜드에 살고 있는 교민 예는 6일 페이스북에 순전히 궁금해서 묻는다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어야 하나요? 라고 물었다. 그는 한국에서 마스크 관련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정부에 불평하면 나오는 건가요? 원래 정부에서 알아서 풀어줘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지적했다. 또 테스트도 원래 공짜로 해주는 건가요? 확진자들 동선도 막 공개해주고 그런 게 정상인가요? 라며 우리는 왜 안 해주지? 세금 겁나 많이 내는데 라고 꼬집었다. 교민 예니 살고 있다는 곳은 최근 미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과 가깝다. 예는 10분 거리 병원에서 지난 며칠 동안에 1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다며 확진자는 사망자의 3배 정도밖에 안 되다가 이제 좀 늘어서 50명 되나 봐요라고 전했다. 그는 대구와 자신의 거주지를 비교한 구글 지도를 올리고 저희 동네 아주 작다며 그런데 확진자와 사망자만 보면 30% 치사율이다. 테스트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출동했던 소방관들, 의료인들 테스트 안 받았다며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다 테스트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안 했다고 했다. 또 10여 명이 사망했지만 받지 않았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테스트를 안 받거나 못 받았다며
요양원에 실습 나갔던 학생 24명 중 상당수가 증상을 보인다고 하는데 딱 한 명 테스트 받고 어제 양성 진단 받았다고 했다. 코로나19 검사 상황에 대해 테스트 받고 싶다고 사정해도 그냥 불가능했다고도 하고 몇천 불 내야 한다고도 전했다. 마스크에 대해서도 그는 11명 사망이면 대구보다 훨씬 더 심한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도 학교 오픈하고 차들 다니고 마스크 쓴 사람 거의 안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근처 가게에는 마스크, 손소독제 다 동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도 드라이버스루 테스팅까지 안 받아도 최소한 사망자 나왔던 곳은 전수조사하고 생활범위 내지 동선 확인해서 공개 안 되냐라며 불만을 표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시행하는 조치들이 여러 나라에서 하는 당연한 조치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시애틀 교민은 한국 정부 대처를 반대한 사람들이 보수 쪽이라고 하는데 보통 보수들은 정부가 많이 개입하는 거 싫어하지 않나라며 예산을 이런데 막 쓰는 것을 복지 예산이라고 싫어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외신에는 입을 모아서 한국 칭찬하고 한국 데이터 다 참고하고 한국 정부 반의 반이라도 좀 해봐라고 욕하는데 한국 내에서만 정부 욕이 너무 많아서 신기해서 그런다고 꼬집었다. 시애틀 교민은 그냥 단순히 치사율만 봐도 한국은 0.6% 정도라며 그렇게 난린데 실제 사망자는 40명 정도라고 통계를 짚었다. 이어 그는 이태리나 이란을 보면 치사율이 훨씬 높다며 그만큼 테스트를 안 하고 있다는 거고 아픈 사람들 관리를 안 한다는 거겠죠. 커클랜드는 치사율 30%라니까요 라고 말했다. 프랑스에 살고 있다는 교민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부에서 아예 마스크 관련 공지를 보냈다며 개인은 마스크를 구하는 게 금지돼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프랑스 교민은 환자로 확진이 되어야 나라에서 마스크를 줄 테니까 개인은 알아서 손 씻기나 잘 하라는 공지를 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스크를 국가가 배급하는 게 북한스럽다? 라고 한국 정부 비판자들을 겨냥한 뒤 한국만큼 국민에게 봉사 중인 나라는 전 세계 어딜 봐도 드물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또 다른 나라들은 검사도 수백만원 들거나 인력이 없어서 검사도 광범위하게 못하는 한국인데 한국은 아예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설치했다면서요? 라며 화제가 되고 있는 검사 방식을 언급했다. 그는 프랑스인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줬더니 참 한국답다고 엄청 빠르고 의료 서비스 대단하다고 감탄하더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유럽 현지 반응에 대해 그는 여기 유럽 사람들은 이탈리아 대규모 사태 터지고 나서도 크게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각국가 사람들이 그냥 이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뭐 식으로 살고 있는 것에 가깝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온갖 정보들이 민첩하게 공유되는 등 국민들부터가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워낙 민첩 빠른 국민성을 뛰어난 한국 시스템과 공무원 인력으로도 못 따라가는 것뿐이라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를 짚었다. 그는 공무원들 수준만 보더라도 한국만큼 빠릿빠릿하게 집중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없다며 예를 들어 프랑스의 구급차 서비스는 너무 느리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하는데 다들 연결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라며 심지어 평소에도 엄청 느려서 환자들이 직접 우버 불러서 타고 간다. 택시비도 한국보다 훨씬 비싸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처럼 특정 분야, 예를 들어 내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으려면 무려 3개월은 걸려서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프랑스 교민은 한국처럼 여러 도시에 믿음직한 대학 부설병원들이 여기저기 온갖 전문의들, 클리닉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의료 실태를 비교했다. 한국 특유의 드라이버스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홍콩 중국대 호흡기내과 데이비드 후이슈창 교수는 증상 여부를 더 많이 검사할 수 있다면 사망률을 포함해 질병 전체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단언한다. 다시 말해 중증 환자들을 검사하는데 만초점을 맞춘 외국의 경우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규모 검사는 전 세계 공중보건 전문가들에게 코로나19가 일반 대중에게 가하는 위협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그림과 위중한 참고한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 SCMP는 또 한국은 2015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발생 이후 바이러스 검사 키트를 신속하게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번 사태에서도 드라이버스루를 도입, 검사 체제의 규모와 속도에 대해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국의 치사율은 최근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고 이란과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메르스와 사스를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좋은 교훈을 경험한 지 오래다. 이를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긴급 대처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전염병 퇴치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자체와 관내 의료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아래 개개인의 성숙한 시민 의식만이 비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메르스는 국내에서 190일 만에 종식됐지만 신종플루는 1년을 끌었다. 코로나19도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 지속적인 진단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를 감내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외신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시스템도 그 중에 하나이다. 여기에 의사들의 헌신적인 봉사 지원이 쇄도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이 난제를 풀어나가는데 적극 임하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제반 요건이 가시화되고 효과 또한 입증되면 한때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임이라는 불명예는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현대 문명 길을 잃다. 팬데믹 공포, 인류가 겪었던 대재앙을 알긴 했지만 생애 처음 당한 바이러스의 진격에